토마시는 카레닌과 같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비나가 토마시에 대해서 토마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그는 돈 후앙으로 살았으나 돈 후앙으로 출발했으나 트리스탄으로 끝났다. 돈 후앙과 트리스탄이 어떤 인물인지는 혹시, 돈 후앙은 돈 조반니라는 그 오페라가 있죠. 그 오페라에 나오는 천하의 바람둥이에요. 정말 모든 여자를 섭렵해야만 하는 바람둥이. 트리스탄은 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그러니까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그 오페라에 나오는 두 주인공의 이름인데, 트리스탄은 어떤 나라의 이제 왕이 트리스탄의 외삼촌이었어요. 그 외삼촌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결혼할 상대를 물색을 하다가 금발의 이졸데라는 여자의 소문을 듣고 트리스탄을 보내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트리스탄이 그 금발의 이졸데를 찾아갔는데 너무 예쁩니다. 반해. 이 금발의 이졸데는 아직은 트리스탄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이졸데가 워낙 이제 궁중에서 정말 오냐오냐하는 공주로만 크다 보니까 과연 얘가 가서 부부로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 이졸데 엄마가 이졸데한테 사랑의 묘약을 줘요. 이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 묘약을 줬는데 실수로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트리스탄과 그걸 나눠서 먹어요. 이 트리스탄이 왕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둘이 열렬한 사랑에 빠져버렸네. 그런데 이졸데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외삼촌한테 결국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리스탄은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다가 흰손의 이졸데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로 금발의 이졸데를 잊지 못한 트리스탄이 흰손의 이졸데랑 결혼을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오직 금발의 이졸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려서 아파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데, 이때 트리스탄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졸데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얀색 깃발을 달고 배를 타고 와라. 근데 네가 나를 고쳐줄 마음이 없다면 회신을 보낼 때 검은색 깃발을 단 배를 보내라. 이졸데가 그 편지를 받고 몸이 닳았어요. 그래서 하얀색 깃발을 걸고 트리스탄을 찾아갑니다. 근데 흰손의 이졸데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편지의 사실. 그래서 트리스탄에게 거짓말을 하죠. 검은 깃발에 배가 오고 있다. 트리스탄이 그 말에 절망해서 죽어요. 이졸데가 딱 도착했는데 트리스탄이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이졸데가 자살을 합니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이에요. 이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트리스탄으로 죽었다라는 건 사비나가 볼 때, 그리고 밀란 쿤데라가 쓰고 싶었을 때 뭐예요? 카레닌으로 죽었다라는 쓰고 싶었다. 결국은 이 토마시의 내면에 있었던 그 사랑은 사실은 그 자기의 선천적인 바람기까지, 선천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진짜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눌러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힘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지만 굉장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체로서의 사랑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평소에 추구하고 있는가? 이건 여기에서 그 주체적인 사랑이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느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마지막 장인, 마지막 장이 맞나? 카레닌의 미소라는 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카레닌의 미소에서 보면 카레닌은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테레사에게 온전히 바친다. 근데 암강아지예요. 암컷이에요. 암컷인데 이름은 또
남자예요. 카레닌을 땄어. 그 카레닌은 죽는 순간까지도 토마시보다는 테레사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테레사에게 애틋한 마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 거기에서 나를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명령,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죽어가죠. 그리고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토마시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카레닌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더 크지 않나가 아니라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중언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랑의 밀도와 크기를 생각하면 토마시에 대한 것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는 끊임없이 토마시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토마시의 바람길을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혼자 감내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토마시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이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반면에 카레닌에 대해서는 카레닌을 훈련을 시키긴 했죠. 배변 훈련이나 앉아 일어서. 근데 그건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훈련이었을 뿐이다. 더 사랑하기 위한. 나머지는 그 카레닌이 어디 가서 똥을 싸건 돼지를 쫓아다니건 그냥 모든 걸 수용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토마시에게 진짜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근데 토마시는 반면에 후회가 없어요. 테레사를 위해서 이 시골 생활까지 온 것도 토마시는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를 맛보죠. 자, 대척점에 프란츠와 사비나가 있어요. 프란츠는 계속해서 은유를 내면화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프란츠는 자기만의 규율이 있어요. 키치한 사람이에요. 에스무스 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냐?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같은 도시 안에선 바람을 피울 수 없어. 자기는 오히려 사비나를 사랑해. 그런데 사비나와 잠자리는 반드시 아내가 없는 곳에서 해요. 그게 사비나에게 충성하는 건지 아내에게 충성하는 건지 사회적 규율에 충성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규칙이 있어. 그건 자기만의 규칙이에요. 아무도 몰라. 사비나도 몰라, 심지어. 그래서 맨날 학회에 거짓말하고 뭐 학회가 있다 어쩌고 좀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사비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되고 아내와의 가짜 인연은 이제 종결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 선언을 해요. 이혼 선언을 하고 자기는 당연히 사비나가 반길 줄 알죠. 그래서 사비나를 찾아가지만 사비나는 그런 키치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프란츠하고 사비나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데 사비나가 속옷만 입고 중상모를 쓰는 중상모는 사비나의 외할아버지였나요? 할아버지였나요? 그 시장 그 시골의 시장 역할을 했었던 할아버지의 모자. 가족들과 결별할 때 그 자기 남동생이 재산을 모두 가지겠다고 할 때 너 가져.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경멸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남동생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지만 그 중상 모자는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나와요. 그건 사실은 남성의 권위를 의미해요. 남성적 권위. 이 사비나는 모든 걸 다 버린 여자예요. 속옷 위에 남성적 권위를 뒤집었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페미니즘이죠. 모독하는 거예요. 남성적 권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장에 조끼, 타이 딱 메고 지팡이 딱 짚고 중상모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팡이 없이 중상모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갖춰져요. 거기에 파이프 담배, 금줄 달린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요. 남성적 권위를 상징하는 시장의 이미지가 돼요. 근데 여성이 속옷만 입고 중상모를 쓰고 있어요. 프란츠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의미를 해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독이라는 걸 몰라요. 토마시는 알아요. 토마시는 그 훼손되는 남성성을 보면서 흥분해요. 프란츠는 그걸 보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단어들이라는 장에 보면 계속 프란츠와
사비나가 어떻게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죠? 그 사비나는 계속 토마시를 회고해요. 토마시라면 알아들었을 텐데, 토마시라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 텐데, 토마시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전복이에요. 남성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어떤 변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남성성에 대한 어떤 거부를 반어적으로 의미하는. 왜? 그게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둘만의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발로 기어가는 행위. 토마시가 그러면 기어요. 사비나는 바깥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행위를 토마시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버리고 온 권위들, 버리고 온 키치들을 토마시는 에로티크하게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사비나는 토마시를 사실은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으로 상대를 구속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사비나는. 다만 질투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시가 계속 시계를 보는 날 어떻게 해요? 양말을 숨기고 스타킹을 신기죠. 집에 가면 반드시 들킬 수밖에 없게 알고 하는 짓이에요. 질투가 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토마시와 결혼할 생각도 없고 토마시를 자기 옆에서 잘하고 이야기할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사비나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네가 그렇게 시계 보지 않아도 때리면 보내줄 거고, 네가 뭐 여자랑 잠을 같이 자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랑 잘 생각 없어. 근데 자꾸 시계를 봐? 이런 얄팍한 새끼? 이러고 벌을 주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인 거지. 토마시를 구속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거꾸로 뭐예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을 생각이 없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비나도 변합니다. 무쇠 사인? 내가 과연 그래야만 했었던가? 그 키치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거부를 했어야만 했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죽어가게 만들었어야만 했나? 아버지가 엄마가 죽었을 때 바로 따라서 자살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아버지도 키치하기만 한 인간은 아니었지 않나? 이 사람도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위도 역시 키치스러웠던 거 아닌가? 평생 도망가고자 했던 키치에서 자기는 사실은 자유롭지 않지 않았나? 이런 회고를 하죠. 이 소설이 되게 단순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이 소설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이 책은 살아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나 어떤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제 의심스럽거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보면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소설이 아닐까. 이 소설을 읽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등장인물들을 절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시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르상티망의 시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는 것이다. 영혼회귀를 맨 첫 장에 썼지만 밀란 쿤데라는 영혼회귀가 있다라고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영혼회귀가 정말로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 존재의 가벼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어요. 네. 아니, 어떤 부분인지 아무리 찾아도 지금 안 나오는데 네. 왜 우리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 근데 그거가 가벼움과 무거움이 극과 극을 이렇게 정확히 접으면 그 지점이 만나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하나의 점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 기억에는 아마 프란츠의 이제 마지막 대장정 이야기에 나온 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프란츠는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그 사람은 에스무스 사인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죠. 그 에스무스 사인은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비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자기 사실 자기 내면이지만 자기가 그 가상으로 상정한 여신 사비나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그 기아 난민들을 구하는 의료 봉사단의 대장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대장정이라는 것 자체가 은유예요. 대장정이 뭐냐면 모택동이 장점인하고 이제 싸워요. 장점인하고 싸우는데 공산당 세력이 얼마 없을 때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공산군과 국군, 중국 국군하고 이제 전쟁이 나요. 근데 너무나 압도적인 화력과 이 그 장개석이 장점인이 아니라 장개석하고 싸우는데 이 장개석이 워낙 이제 군대에서 그 전투 지휘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질이 멸렬해요. 그래서 뭐 50만인가 하여튼 몇십만으로 시작했던 게 2만인가 하는 사람만 남아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망을 가는데 중국을 한 바퀴를 다 뺑 돌아요. 뺑 도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2만 명이었던 사람이 몇천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거의 학살당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수뇌부만 살아있어요. 그 수뇌부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시진핑의 할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망을 막 가다가 그 도망을 가면서 이제 모택동이 뭘 했느냐면 위민 정책을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농민들을 계속 공산군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중간쯤 갔을 땐 완전히 괴멸 상태였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세가 점점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이 길이가 뭐 3만 킬로인가? 3천은 아니고 3만 킬로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도보로 도망가면서 와가지고 결국은 공산당이 그 중국을 장악하게 되는 그걸 대장정이라고 불러요. 이 프란츠는 그 대장정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란츠는 너무너무나 자기가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은 거야. 그게 기치잖아. 그게 당연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찾다가 마침 이 캄보디아 딱 간 거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딱 도착을 했는데 이미 출발도 하기 전에 회의석상에서는 이제 미국 애들하고 프랑스 애들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뭐 언어 가지고 싸우고 주도권 가지고 싸우고 근데 나중에는 여배우가 자기가 막 뭐라도 되는 양 막 연설을 하고 그걸 이 기획을 발의했던 프랑스인들은 오히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이것 자체가 코미디죠. 이 소설에 보면 계속 예를 들어서 테레사가 처음에 누구죠? 토마시를 찾아서 프라하로 갔을 때 테레사 뱃속에서 꼬북 소리가 나요. 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의식 혹은 상태, 그런 미션, 그런 어떤 영혼 이걸 가지고 갔는데 가벼운 육체가 꼬르륵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와가지고 배가 아파 미치겠어. 그때 시골로 가자니까 그 시골로 가는 그 중대한 결정을 그 배가 아픈 상태에서 내는 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속에는 가벼움과 무거운 것이 계속 섞여 있어요. 계속 가벼움과 무거움이 사실은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란츠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죠. 여기서 그 베트남 군인들이 침묵으로 거부를 할 때, 이 행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할 때 자기가 잔다르크처럼 탁 나서가지고 용감하게 와 구호를 외치고 총을 맞아 죽기를 꿈꿔요. 하지만 실현되지 않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자기의 어떤 그 삶과 엄청나게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그 행진, 이것이 딱 만났는데 프란츠는 그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아요.
행진 자체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로서 어떤 완결적인 의미를 또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안경 쓴 소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사로잡았던 최후의 여자는 사비나가 아니라 안경 쓴 소녀였다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강도한테 당해서 죽어버리죠. 근데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눈을 딱 떴는데 안경 쓴 소녀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마르그레타인가? 이혼한 예, 하여튼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속물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부해. 근데 목도 못 움직이고 몸도 못 돌리고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드디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난 용서를 해줬다. 그 마지막 그 돌아온 탕자의 눈빛을 나는 봤다라고. 이 그의 무거운 삶이 죽음이라는 그 한 접점에서 너무나 가벼운 농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밀란 쿤데라가 계속 무겁다 가볍다를 대척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거움과 가벼움이 과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나누는 거.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로 세계를 나누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을 산다는 건 다 이런 농담 같은 건 아니야. 이것이 농담으로 수렴이 될 때 농담으로 무거움과 가벼움이 다 농담이라는 하나의 접점으로 수렴이 될 때 우리는 스탈린 아들의 똥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지만 너무나 가벼운. 그리고 이 너무나 무겁지만 너무나 가벼운 이 하나의 점이 무게가 하나도 없고 가벼움도 하나도 없는 어떤 한없이 좁은 영역으로 좁아들면서 우리 삶을 정의 내린다는 거죠. 좀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 사람들의 해석을 좀 보고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첨부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의 말씀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더 이 책 읽는 게 좀 풍성해지면 좋은 거고 그 풍성함은 결국은 내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실 수 있도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